지금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가지 말고 주식으로 가게 만들라는 건데 그런 얘기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관료들도 쫄아 있는 상태랄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주식이 오를 거 아니에요. 어차피 5천 가면은. 그러면은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즉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제는 뭔가 주식담보대출의 시대가 되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대 부동산 1등 채널이 되고 싶어하는 최부심입니다. 오늘 사실 10시부터 대통령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취임 1개월 기준으로 뭐 기자단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의 2시간 가깝게 이뤄진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질문이 아주 많진 않았다가 끝나기 5분 전에 서울경제 기자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때부터 댓글창이 막 터졌는데 그 이후의 메시지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와 동일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긴급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메시지는 이런 건데요. 6.27 대책이라고 하는 금융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도 할 게 산더미 같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6.27 대책이라고 해서 6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하고 서울 3, 4, 5분위 고가주택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냈지만 서울 3, 4, 5분위는 전국 주택 기준으로는 상위 10% 주택이거든요. 그럼 하위 90% 주택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아래 단에 있는 그런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특히 어저께 추경호 의원실에서 자료 공개한 게 있죠. 차트를 몇 개 그 다른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은 올해 주택시장 강세장도 결국은 갭 투자 중심으로 갔거든요. 갭 투자가 시세를 올려놓으면은 실수요자들이 그거를 따라간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주도를 하는 그쪽 움직임이 먼저 나오면 그다음 따라가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다 보면은 확실히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하면은 돈을 빌려서 실수요자들이 뒤늦게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곤 한데 그런 게 올해도 여전히 보였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전세 낀 갭 매수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면은 돈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풍선 효과가 날 거다 보니까 6.27 대책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은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간담회 때부터 했는데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고 주식으로 가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의지와 그 발언이 아주 여러 번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금융부처 관료라고 하면은 어저께 금융위에서 금융위 출입기자들한테 먼저 또 막 이런저런 대책과 함께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금융권 가계대출 규제하니까 금융권 비가계대출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특히 금융권 비가계대출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택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주택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차주의 개념이 있거든요. 차주가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계가 차주인데 10억 집이 있다면 원래 7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가계대출을 LTV 40까지 하게 되면 가계는 4억까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의 담보가액은 7억까지니까 남는 3억을 다른 차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이 자기가 그냥 사업자를 만든 다음에 그 사업자 명의로 저축은행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 대출을 추가 3억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7억 받는 거가 되고 가계는 4억 사업자는 3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2021년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이 열렸었기 때문에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가계대출은 다 묶었지만은 사업자 대출이 다 펑펑 열려 있었던 거고 2020년, 21년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대출이 대출 상담사들이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늘렸는데 그 당시에는 금융위나 뭐 금융감독기구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늬만 규제였다는 거죠. 무늬만 규제였다는 건데 어저께는 금융위원회에서 나서서 이런 방식의 대출도 못 받게 하겠다고 굉장히 지금 막 날카롭게 째려본다 이런 걸 한 걸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의지가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으로 돈 가지 말고 주식으로 가게 만들라는 건데 그런 얘기를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관료들도 쫄아 있는 상태랄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산 다음에 그 주식이 오를 거 아니에요. 어차피 5천 가면은. 그러면은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야 된다. 즉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인데 이제는 뭔가 주식담보대출의 시대가 되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대출에 대해서 수요 관련 대책이 이걸로 끝이 아니고, 그리고 풍선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냥 완전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리고 경락대출 막았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해 보면은 이번 금융위는 되게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금융위가 지금 어쨌든 해체될 예정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쪼개져서 감독원이랑 기재부에 들어갈 생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그 총대를 매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쨌든 사무처장 주도로 정책이 나왔고 그 정책으로 미흡하면은 계속해서 낼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결국 수요 억제책을 냈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할 거라고 했는데, 초반에 질의응답에는 사기 신도시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시를 수도권에 계속해서 짓는 거는 그거는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먹는 거랑 비슷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해서 목이 말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나중에 안 좋아지는 건데, 뭐 연가시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기 신도시를 안 짓겠다는 얘기가 혹시 공급을 축소하는 얘기일까봐 2시간 행사 마지막에 서울경제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했죠. 사기 신도시 안 짓겠다는 얘기를 시장에서 공급 축소로 받아들이면은 다시 한번 과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한 2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상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였는데, 핵심은 이것도 우리 채널이 맨날 얘기하는 건데요.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맨날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을 풀어줘야지 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구도심에 주택 공급을 하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그냥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산 재평가예요.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집을 갖고 있는데 요즘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행위이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도심에 주택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택수가 줄어들었다고, 2010년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가 줄어들죠. 고가주택과 신축주택이 늘어나는데 그 얘기가 곧 자산 재평가의 영역이고, 요즘에 특히 범강남권, 그러니까 강남 3구 말고 범강남권의 재건축 시 일반 분양을 보면은 전체 주택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자산 재평가 해주니까 고마우니까 11조 낼게요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0분의 9는 다 조합 거고 10분의 1만 일반 주택인데, 그 일반 주택도 그냥 최대한 분양받고 싶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풀어달라는 얘기해서 웬간하면 다 풀었잖아요. 풀었는데 그것조차도 아깝다고 거기 임대주택 지으라고 하면은 징징하는 게 재건축 조합인데, 재건축이라는 거가 자산 재평가라고 한다면 국토부는 이 자산 재평가 과정에 깊게 개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즉 국토부가 주택 공급의 주체고 금융부처가 수요의 주체라고 한다면은, 국토부는 이런 재건축과 같은 자산 재평가 과정에 기생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는 것처럼 기만해 왔던 게 문재인 정부, 그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 계속 이랬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저는 단언컨대 재건축에 기생할 국토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건축은 그냥 민간이 자산 재평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냅두면 되고, 알아서 그냥 굴러가게 냅두면 되고, 현 기준으로는 엔간한 재건축 사이트들은 다 11조 정도 내는 수준의 일반 분양을 포함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을 도심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계속 말하지만은 우리 도심에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빈 땅, 100평 이상 빈 땅이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리터럴리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전체를 다 합친 면적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그거를 개발할 주체가 없고 개발을 할 어떤 무언가 없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의 전문가들을 지금 경제 2부가 포함해가지고 국토부 1차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박상우 장관이 유임이 안 되고 본인이 고사하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장관이 올라오게 되면 다 이런 거 할 사람으로 뽑을 예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일단 금융부처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막아두고, 공급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공급일 거고, 그리고 저는 그 공급 방향도 결국은 장기 임대차 쪽의 공급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 임대차 쪽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러면 현재의 공적 기금을 활용한 민간 전세 시장이 위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올렸지만은 그런 흐름으로 갈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왜 그걸 갈 걸로 보고 있냐면은, 아무리 들어봐도 대통령 말하는 게 평소 생각했던 거랑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주변에 모으고 있는 관련 사람들, 그 사람 몇 면을 보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대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대로 하는 거지만은 임대주택을 폭발적으로 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도심에 목 좋은 데다가, 그 다음에 공공이 주도로 또 민간 땅에다가, 이런 방식이고요.
대신에 지방 수도권을 키우는 얘기가 냈죠. 그리고 이 부분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현재 우리나라 과거의 성장에서 수도권 과밀이 성장원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의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과거에는 클러스터 효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역클러스터 효과, 너무 과잉 과밀에 따라서 이제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수도권의 출산율이 낮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단기적으로 1년치는 성장률이 좋아 보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을 깎아먹는 거기 때문에 1년짜리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 성장률을 봤을 때는 한국 경제 성장의 이제 저해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을 키우는데 굉장히 방점을 두겠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방을 키워야 될 때 저희 분석왕에서 맨날 했던 내용이 결국은 지방에 직장이 없고 직장이 없는 거는 학교, 거기서 나오는 인재들을 지방에 있는 회사들이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 인재를 모셔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어서 회사를 거의 건설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의 전반적인 학력보다 인서울 학교들만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바꾸게 되면서 이런 기조가 다 깨졌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죠. 그 서울대 10개는 국공립대학교 그냥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가 다른 비서울대보다 지금 앞서 있는 이유는 간단한데 1인당 교육비가 높기 때문이거든요. 비서울대학교는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도 안 되고요. 지방은 더 낮아요. 1천만 원도 안 되는데요. 600만 원 수준인가 그래요. 근데 서울대학교의 1인당 교육비는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즉 4년에 걸쳐서 6천만 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랑 600만 원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것 간의 교육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에 서울대급 10개 만들겠다는 거는 지방도 이런 소위 3천, 6천만 원 정도 1인당 교육비를 부과하는 그런 수준의 학교를 만들겠다는 거지 단순한 국공립 통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서울대라는 거는 서울에 있어서 서울대가 아니라 인당 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높은 학교들을 말하는 거고 결국 교육 퀄리티, 교수 퀄리티 이런 것들이 다 포괄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인선도 이제 한 거고요. 중고등학교에서 안 나와서 아쉽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인선한 거고 이렇게 만들면 결국 일자리나 이런 게 생기고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 경우에는 SOC를 할 때도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항목을 의무화하면서 이쪽을 더 밀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은 서울 밀어주기였는데 앞으로의 5년은 지방 밀어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특히 뭐가 부족하죠? 임차 시장 안정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은 챙기겠지만 성장 동력이라든가 그동안 낙후됐던 지방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5월 9일 날 대통령과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했던 생각이나 지금 했던 생각이나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결국 그때는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했던 여러 말들을 제가 그냥 모자이크처럼 조각조각 이해하고 있었는데 현재 대통령 된 이후에부터 만들었던 인선과 발언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은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한 것도 있었는데 우리 채널에서 했었던 내용을 5월 달에 봤을 때는 뭔가 채널에서 계속 전달하던 메시지와 결이 다른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결이 다른 발언이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채널에서 맨날 얘기했던 채부심에서 전달한 그 피크아웃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지방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 다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을 만들겠다는 이거를 이제 기본 주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느꼈던 게 6.27 나오고선 더더욱 더 그랬지만 지금 대통령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인사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이 부동산에서 특히 저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하면서 주택 가격이 앙등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주식과 부동산 양쪽을 오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통해 가지고 자산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외국에 이런 방식으로 퇴직연금이든 이런 게 돌아가는 걸 많이 봤었는데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 퇴직연금 공단도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퇴직연금 공단이 만들어진다면 지금 놀고 먹는 퇴직연금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연금처럼 돌아가면 기본연금이랑 퇴직연금을 합쳐가지고 민간과 공적연금을 토대로 소위 2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다면은 소득의 60% 이상이 나오는 그런 나라가 가야지 어느 정도의 압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지방이 다 소멸하고 수도권만 갔다가 수도권도 쪼그라든다는 게 피크아웃인데 그걸 안 하려면 결국은
저쪽에도 엣지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방 도시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 한전 사례나 이런 거를 제주도에 있는 태양광 발전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동북 지역에 결국 이게 지방 에너지 고속도로가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나 에너지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방의 자생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에너지원을 받아 쓰는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은 지금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주거기능을 전부 아웃소싱하고 있으니까 주택은 어쨌든 공적에서 챙겨야 되지만은 에너지든 뭐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발전소를 직접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뭐 하게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지방 도시가 원가로 서울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단가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자체 간의 차이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있던 차에 5월 달에 인터뷰할 때는 뭐 그런 깊은 내용까지 물어볼 수 없으니까 어차피 질문 2개만 하라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그냥 우리 채널 메시지랑 똑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전세제도까지 대해가지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영상에서 그랬나? 이재명 시대 부동산 1등 채널이 최부심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인터뷰를 보고는 더더욱더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구독을 해! 일단 구독을 하자.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 막 부동산 카페에서 해석하는 이재명의 생각은 제가 볼 땐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현재 기준으로는 평소에 제 생각과 다른 부분을 하나도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일단 구독하고 있어. 북카페 멤버들도 구독을 해라. 어쨌든 나도 채널 좀 키워보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가면은 그냥 금융 관료들한테 경고 메시지 던진 거죠. 부동산으로 돈 들어가는 거 최선을 다해서 막아라, 알았지? 라고 한 거랑 똑같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그럼요, 제가 뭐 다 칼같이 저기 우리 해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부동산은 돈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나겠구나 조만간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안정화로 간다면은 결국은 실수요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실수요 중심으로 변하는 시장이 그것이 일반적인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